매천야록은 우리나라 역사상 순환의 시대였던 시기, 고종즉위 이듬해인 1864년부터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순종 4년인 1910년까지의 47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한말 학자이자 제야문인 매천 황현이 쓴 기록물로 총 6권 7책으로 상당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매천야록은 기존 실록이나 사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한말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당시 소문이나 세평들을 가감없이 기록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비판적으로 참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황현은 한일 합병 직후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아편을 치사량 이상으로 복용하여 자결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썼던 절명시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 역사 헤아리니 인간 세상에 글하는 사람 노릇 어렵기만 하구나. 그가 남긴 절명시에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나라를 잃고 말았던 조선말 지식인의 고뇌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외세의 침입과 함께 개화와 척사의 대립, 세도 정권의 부패상, 흥선대원군과 명성왕후의 반목, 청일전쟁,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러일전쟁, 친일파의 매국행적, 의병활동 등 격동의 역사가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매천은 미치광이로 들끓는 도깨비 나라라고 일갈했습니다. 매천은 이렇듯 어지러운 시대의 한복판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민족의 존망을 걱정하는 지식인의 관점으로 동시대의 역사를 헤아렸습니다. 이건창, 김태경 등과 교유하며 문제를 떨쳤고 구한말 3제 중 한 명으로 불렸던 황현이 기록한 매천야록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역사와 현실을 되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구한말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47년간의 기록물인 방대한 원전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엮었으며 교육용으로 쉽게 쓰여진 그 옛날 금성출판사의 책을 낭독합니다. 갑오년 이전의 일들, 고종의 즉위와 대원군의 섭정, 관상감은 서운관이라고도 부른다. 고종이 태어난 곳이 옛 서운관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을 운영궁이라 부른다. 철종 때 서울 장안에 관상감에서 성인이 나온다 하는 동요가 떠돌았고 또 운영궁에 왕기가 있다고 하였다. 얼마 후 고종이 태어났으며 고종이 즉위한 후에 대원군 이하응이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는데 담 주위가 수리에 달하고 사면에 문을 내니 그 규모가 대궐 같았다. 청도 사람 박유붕은 관상을 잘 보았다. 그는 자기 상을 보니 한쪽 눈이 애꾸가 되어야 귀하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스스로 눈을 찔러 애꾸가 되었다. 고종이 어렸을 때 찾아뵙고는 사람을 물리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왕이 되실 상입니다. 이런 말을 누설하지 마십시오. 박유붕은 고종이 즉위한 후에 남양부사를 거쳐 수사에까지 올랐다. 고종은 13세 때 왕위에 올랐다. 몇 년 후 경연에서 맹자를 강하는데 옛 중국 탕임금은 70리 땅을 가지고도 왕노릇을 했으며 문왕은 100리 땅을 가지고 왕노릇했다는 대목에 이르러 신하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70리나 100리 땅으로도 천하를 다스렸는데 우리나라는 3천리나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군사를 길러 조종이 당한 수치를 씻을 수 있겠는가. 경연의 신하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신정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임금은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전하께서 덕을 닦으시면 됩니다. 궁인 이씨가 완화군을 낳았는데 이때 고종은 17세였다. 고종은 기쁜 나머지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원군은 중전이 아들을 낳으면 곤란하다 하여 급히 서두르지 말라고 하였다.
고종은 다시 박유붕을 불러 점을 치게 하였다. 박유붕은 한참 생각하다가 잠시 늦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그 말을 들은 고종은 크게 화를 냈는데 이는 대원군이 그렇게 시킨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구례 사람 유재가는 묵가에 급제했는데 집이 서울이어서 박유붕과 왕래가 있었다. 하루는 박유붕의 집에 가보았더니 그는 뒹굴면서 코와 입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놀라서 그 까닭을 물었으나 그는 손만 저을 뿐 말을 못하다가 얼마 후 죽었다 한다. 어떤 사람은 왕이 사약을 내린 것이라 하는데 그 말은 유재간에게서 들었다. 김조순의 옛집은 자하동에 있었다. 자하동은 경복궁의 북쪽과 창의문 아래로 북악산과 인왕산의 중간에 있다. 골짜기가 깊고 숲이 조용한 게 성안이 아닌 것 같아 동네 이름 그대로였다. 자하동을 혹 줄여서 자동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급하게 부르면 장동이라 하기도 한다. 김조순이 임금의 장인 국고가 되자 나라의 모든 권한을 잡았는데 장동에서 교동으로 옮겨 살았다. 이때부터 대대로 국권을 잡고 3대 동안 왕실과 혼인을 맺으니 이처럼 성대한 외척은 일찍이 우리나라에 없던 일이다. 이런 연유로 안동 김씨를 세상에서 장김이라 부른다. 김조순이 죽자 그의 아들 김유군, 김좌근과 손자 김병기가 계속 교동에 살았다. 김문군이 철종의 국구가 되자 아들 김병필은 어려서 조카 김병학과 김병국이 정권을 쥐었다. 그들은 전동에 살았는데 권세가 김병기와 맞먹었다. 장동 김씨의 조상은 김상용, 김상원 등 훌륭한 사람이 많은 집안이었으며 김조순 역시 그를 잘하여 덕망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손에 이르러 탐욕스럽고 교만하여 외척이 나라를 망치는 원인이 되었다. 그들이 정권을 오래 잡자 세상에서는 장동 김씨가 있는 줄만 알 뿐 나라가 있는 것은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동 김씨는 나라의 기둥이다라고까지 하는데 어찌 그렇겠는가. 철종이 승하하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철종은 일찍이 고종에게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김씨들이 후원해서 세우려 하였다. 김은근은 흥선군이 있으니 그 아들을 세우면 임금이 둘이 있는 셈이다. 두 임금을 어떻게 섬기겠는가. 꼭 세워야 한다면 흥선군을 세우는 편이 낫다 하였다. 김병학은 흥선군과 자기 딸을 왕으로 간택하기로 언약해 김씨가 외척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고종이 즉위하자 흥선군을 대원군으로 높였는데 김병학과의 약속을 어기고 죽은 민치록의 딸을 왕으로 맞으니 이가 바로 명성왕후이다. 이렇게 되어 김병학의 딸은 후에 조신이에게 출가했다. 대원군은 고종이 즉위한 해부터 점차 권력을 잡으려 하자 김은근은 조종에 드러내놓고 반대했다. 옛부터 임금의 아버지는 정치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 북이나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모든 권력이 대원군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이 때문에 대원군은 여러 김씨 가운데에서도 김은근을 가장 미워했다. 김은근의 별장이 북문 밖 삼계동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가장 경치가 좋았다. 대원군은 그 별장을 사려고 했으나 김은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팔 수 없으면 하루만이라도 거기서 놀 수 있도록 빌려주시오. 원래 정자는 누가 빌려서 놀기를 정하면 주인은 빌려주지 않을 수 없는 게 서울의 풍습이었다. 이쯤 되자 김은근은 마지못해 빌려주었다. 김은근에게 정자를 빌린 대원군은 고종에게 그 정자 구경을 가자고 청해 모시고 갔다. 일이 이렇게 되자 김은근은 그 정자를 다시는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임금이 논일던 곳은 신하가 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는 가지 않아 마침내 대원군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
홍구경이 권력을 휘두른 이래 외척이 정권을 잡는 것을 세도라 불렀는데 그 세도가를 지칭할 때는 반드시 그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으로 불렀다. 유명한 재상들을 지명으로 호칭한 예는 장사, 강릉, 분이, 귀계 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씨는 전동, 교동이라 불렀으며 조씨는 전동이라 불렀는데 대원군 역시 운영궁에 살았기 때문에 운현이라 불렀다. 이는 비단 세도가에서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근세에는 대신들도 그런 식으로 불렀다. 지명 밑에 반드시 합자를 붙여 무슨 합이라 불렀으니 회동에 살면 회합, 승동에 살면 승합이라 불렀다. 대원군이 집권한 10여 년 동안 국내가 공포에 떨었다. 백성들은 입을 다물고 조종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해서 마치 귀신이라도 문에 와서 듣는 것처럼 조심했다. 그전에는 조종에서 명을 내릴 때 첫머리에 왕은 이렇게 말한다로 시작되었는데 20년 동안에는 단지 대원군이 이렇게 분부한다로 내외에 통용되었다. 그러다가 1874년 갑술년 고종이 친히 정사를 보면서부터 옛 제도를 다시 사용했다. 대원군은 집권 초에 공식 석상에서 여러 재상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고 태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겠다. 또 나는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뜻은 어떻소? 여러 재상들은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김병기가 분연히 말했다. 천리도 지척이라 하면 지척이 되고 남대문 역시 3층을 만들면 3층이 되지요. 대감께서 오늘날 무슨 일을 못하겠소. 그러나 태산은 본래부터 태산인데 어찌 평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김병기가 나가버리자 대원군은 한참 쏘아보면서 생각에 잠겼다가 제법 쓸만한 사람이군 하였다. 여기에서 천리를 지척으로 만든다는 말은 종친을 높이겠다는 뜻이며 남대문을 3층으로 만들겠다는 말은 남인을 등용하겠다는 뜻이요. 태산을 평지로 만들겠다는 말은 노론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경복궁은 조선 중엽 때 여러 차례 불에 탔고 임진왜란 후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수리하지 않아서 계단과 주춧돌만 남아있었다. 고종 2년에 중수하기 시작하여 몇 년 후에 완공했다. 1867년 고종 4년에 임금이 경복궁으로 옮겨 거처했는데 웅장하기가 국내 제일이다. 처음 경복궁을 중수할 때 재원을 염출할 곳이 없어 팔도 부호의 명단을 뽑아 돈을 거두었기 때문에 파산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그 돈은 원할 원자를 써 원납전이라 하였는데 백성들은 원납전이 아니라 원망할 원납전이라 하여 빈정거렸다. 이때 세금을 갖가지로 거둬들여 서울에는 4대 문세가, 지방에는 인구세가 있었는데 백성들은 이를 신랑전이라 부르고 논밭을 조사하여 징수한 돈을 수영전이라 하였다. 또 민가에 부서진 솥, 보습, 가래를 거두었는데 등급을 나누어 수량을 매겼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정조 때였다. 그 후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으나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가 끊이지 않았다. 1864년 갑자년 초에 전승지 남종삼가 진자 홍봉주 및 프랑스 사람 베르네 등이 처형되었다. 남종상은 승지 남산교의 아들인데 북인의 명문 집안이며 부자가 모두 문장을 잘했다. 남종상은 진술하기를 일찍이 두세 차례 서양에 가서 좋은 벼슬을 받았는데 지위는 우리나라의 이조판서에 해당된다 하였고 홍봉주는 진술하기를 베르네를 사이로 삼았다 하였다. 홍봉주의 집을 몰수했는데 그 집에서는 서양반을 여러 상자가 나왔다. 남산교는 공주 감옥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의 무리들을 수색해서 뿌리를 뽑았는데 모두 2만 명이 죽었다 한다.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1866년 병인년 9월 프랑스 배가 강화도에 정박했다. 그 배는 그냥 기항한 것이지 약탈할 목적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베르네 등 천주교 신자를 죽였고 또 서양과 통하는 것을 언금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한다. 강화유수 이인기는 그들을 보자 겁을 먹고 도망하여 성이 함락되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10여일간 점거하고 약탈을 자행한 다음 돌아갔다. 그동안 조정에서는 강화도를 하늘이 만든 요새로 여겨 식량과 병기 및 보물들을 많이 보관해 두었는데 이때에 와서 모두 약탈당하고 말았다. 조정에서는 이경하를 순무사로 삼고 이원희를 중군으로 삼아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문수산에 진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강화도를 내려다보면서 감히 건너가지 못했다. 그러자 양현수가 적을 추격하자고 했다. 이원희는 명령을 어긴다면서 양원수를 죽인다고 했다. 죽을 바에는 적과 싸우다 죽겠으니 군사를 내주십시오. 양원수의 말에 이원희는 부득이 포수 300명을 주었다. 양원수는 그날 밤 손돌목을 건너 정족산성을 점령했다. 이튿날 서양인들은 강화부에서 나오고 있었다. 적군들이 배에서 내리려 하는데 조수가 얕아 잠시 산성에서 기다리다가 천천히 남문 밖까지 이르렀다. 그때 복병이 갑자기 일어나 공격하니 적은 도망하기 시작했다. 양원수는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면서 포를 쏘았다. 그래서 적의 머리 30개를 베고 개선하였다. 조정에서는 그를 황해도 병사로 발탁하였는데 1년 후에는 대장이 되었다. 이 병인 양요가 있은 후 더욱 천주교를 금하고 양의를 물리치라는 명령을 반포했다. 대원군은 사람을 쓸 때 준수하고 민첩한 사람을 뽑았다. 그래서 큰 소리를 잘 치는 사람은 쓸만하다 하고 유학이 깊은 유생은 버렸다. 그래서 술 잘 먹는 무례배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출했으며 수염이 잘생긴 사람, 장구를 잘 치는 사람, 익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벼슬을 차지했다. 또 술법을 좋아하여 점쟁이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병인년 이후에는 가끔 과거를 실시했는데 종친만 응시하게 하여 이를 종친과거라 하였다. 또 대동보를 만들어 모든 완산이시를 다 실었는데 그 족보에 든 사람은 모두 선비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그래서 시골의 미천한 사람들이 모두 본관을 완산으로 고쳤다. 한 번은 종친부에서 종친회를 열었는데 모이는 자가 6, 7만 명이나 되었다. 대원군은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라를 위해 10만 명의 정예 군사를 얻었다. 흥인군 이채응은 대원군의 형이다. 그는 동생 대원군이 거들먹거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당백전을 통용할 때 요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기나 채소를 사기 위해 상인을 불러 돈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어찌 돈 1전을 100전이라 할 수 있겠느냐. 1전은 1전일 뿐이다. 그래서 이득을 본 장사꾼이 많았다. 1871년 신민년 여름 미국이 강화도를 침범했는데 전병사 어제연이 싸우다가 전사했다. 어제연은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 배수진을 치고 척후병을 두지 않았다. 적은 짙은 안개가 낀 틈을 타 습격해 마구 유린했다. 어제연은 칼을 빼들고 격투를 벌이다가 칼이 부러지자 탄환을 주워 던지니 그걸 맞은 적군이 쓰러졌다. 탄환이 다 떨어지자 적이 덤벼들었다. 그러나 어제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 죽으니 적은 그의 목을 베어 가지고 갔다. 어제연은 이미 죽었지만 적은 방비가 튼튼함을 그제야 알고 도망하였다. 패전의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놀라 소란했다. 어제연에게 병조 판소를 추중하고 충장이란 시호를 내렸다. 대원군은 조정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약 어제연 병사의 장례 행렬을 맞이하지 않는 자는 모두 천주교도이다. 그래서 온 조정 대신들이 모두 나가 맞이하니 수레와 말이 수십 리에 뻗쳤다.
어재연의 동생 어재수는 백의종군을 하다가 형과 함께 죽었다. 대원군이 일찍이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려면 씩씩하기가 김병기 같거나 아니면 단정하고 우아하기가 홍원식 형제 같아야 한다. 홍원식은 남인인데 동생 홍건식과 함께 과거에 잇따라 장원했기 때문에 대원군이 제일 아꼈다. 김병기는 병인 양료 때 여주에 있었다. 그는 서울이 소란하여 피난을 간다는 말을 듣고 집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너희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그날로 가족을 거느리고 서울로 들어왔다. 이 말을 들은 대원군은 기가 약간 꺾였다고 한다. 외국 사람들은 1868년 무진년에 서양을 본받아 관백을 폐지하고 정치를 일변시켰는데 우리나라와 조약을 다시 고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게 초창기여서 원대한 계략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주는 쌀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썽을 빚기도 하였다. 또 외간에 머물고 있는 외인들을 점차 불러들이고 있었는데도 우리 조정에서는 그런 형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정현덕이 동래부사, 김세호가 경상부사로 있었는데 7년 동안이나 바꾸지 않고 두 사람의 재능이 외국을 대비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김세호는 조용한 문간일 뿐이며 정덕현은 3년 동안 성을 쌓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위험을 세우려다 크게 인심을 잃어 식자들이 크게 우려하였다. 이런 때 만약 형세를 잘 살피는 사람을 가려서 일본에 사신을 보내 일어날지도 모를 변란을 방비하게 했더라면 후일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 하겠다. 통역관 안동주는 외간의 훈도가 되어 10년 동안 초량에 있었다. 그 직책을 이용하여 재물을 실컷 거둬들여 변방 백성들의 원망을 사서 나라에 화를 끼치었는데 갑술년 초에 죽음을 당했다. 1870년 경호년과 1871년 신미년에 각 고을에 척양비를 세우게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서양 오랑캐가 침략해 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다.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니 우리 만대 자손은 이를 경계하라. 이시원의 호는 사기인데 27세 때 과거에 합격했다. 그의 5대조 때 죄를 지어 오랫동안 금고되었다. 그의 할아버지 이충익의 호는 초원인데 강화도 초봉산 아래에 살면서 벼슬을 하지 않았으나 의학에 밝고 풍수지리설에 밝았으며 또 문장에 뛰어나 세상에서 삼절이라 칭하였다. 그가 일찍이 산소자리를 정하고는 우리 자손이 이후 반드시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또 저곳에 백로가 모여들면 그때에 발복할 것이다 하였다. 얼마 후 아들이 진사가 되자 사람들이 축하를 하였다. 그러나 이충익은 아직 축하할 때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시원이 과거에 급제하기 몇 해 전 그곳에 백로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를 본 이충익은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중얼거렸다. 이상한 일이다. 내가 잘못 보았나. 그런 얼마 후에 이시원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면 그렇지. 틀릴 리가 없지. 얼마 후 이충익은 죽고 이시원은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또 이시원의 손자 이건창은 문장이 당대에 유명했다. 그는 일찍이 벼슬에서 물러나 더욱 명신이 되었다. 이시원은 성품이 너무 강직하여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으나 사무에는 밝았다. 그가 춘천 원으로 있을 때다. 임금의 장인인 조병기가 춘천에다 조상의 산소 일을 하자 온 고을의 수령들이 행여 뒤질세라 달려가 보았다. 그러나 이시원만은 가지 않아 얼마 후 벼슬이 떨어져 돌아왔다. 또 이시원이 경기도 어사가 되었는데 탄핵한 사람이 참판 이상 8명, 참판 이하가 10명이나 되었다.
이시원은 종원용이 곤세가에게 아부하는 것을 보고 미워해서 두 사람은 화합이 되지 않았다. 철종 때에 이르러 종원용은 임금이 자기 맘대로 따르는 것을 보고 이시원을 변방직책으로 청거하여 마침내 함경감사로 내보냈다. 철종은 성품이 나약해서 김씨들의 제재를 받아 한 사람의 관원도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했다. 철종은 왕이 되기 전에 이시원과 한 동네에 살았다. 그래서 이승지가 훌륭한 벼슬아치라는 말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왕위에 오른 철종은 매양 관원 추천 명단에 이시원의 이름이 있으면 순위가 꼴찌에 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서명을 했다. 한 번은 개성유수가 비어 있었다. 그런데 추천자 명단을 보니 이시원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철종은 손수 이시원의 이름을 써넣어 임명했다. 이시원은 집이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왕골자리를 짜서 팔아 부모를 봉양했다. 조종의 벼슬한 이후에도 간청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자리를 짰다. 시중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이것은 이승지의 돗자리다 하였다. 이시원은 항상 나라를 위해 죽을 뜻을 품고 있었다.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점거하자 적을 물리치라는 상소를 올리고는 동생 이지원과 함께 음독 자살하니 이때 77세였다. 조정에서는 충정이란 시호를 내렸다. 병인 양요 후 강화도에서 과거를 실시했다. 대원군은 고시관에게 당부했다. 이번 과거에 이시원의 손자 이건창이 응시하면 꼭 뽑아야 한다. 이건창은 이때 15세였는데 할아버지가 순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억지로 고남으로 응해서 합격했다. 이건창은 과거에 합격한 후 대원군을 찾아뵈었다. 대원군은 농담을 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 가서 책을 더 읽도록 해라. 5년 후에 한림벼슬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그 후 5년이 되어도 대원군은 한림을 시켜줄 눈치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대원군에게 따졌다. 왜 한림을 시켜주지 않으십니까? 대원군은 이 말에 이건창이 경박하다 여겨 쓰지 않았다. 박규수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데 재주가 있었다. 어려서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날마다 열심히 공부를 했다. 순조의 세자 익종이 정치를 대리할 때 미행을 자주 나섰다. 익종은 하루는 밤에 자하동으로 미행을 나갔다가 어디서 옥을 굴리는 듯 낭낭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가보니 담장이 다 무너진 허술한 집에서 나는 소리였다. 익종은 기특한 생각이 들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르던 사람이 세자의 행차를 알리자 박규수는 꿇어 엎드렸다. 일어나거라. 그래, 무슨 책을 읽고 있었느냐? 아무 책을 읽었습니다. 책 읽기를 그처럼 좋아하니 너를 벼슬에 임명해야겠다. 이런 소문은 이튿날 금방 퍼졌다. 세자가 박규수의 집에 납시었다네. 박규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욱 공부에 분발했다. 그런데 그 해에 익종이 승하하고 말았다. 박규수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날마다 통곡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익종의 비 신정왕후는 더욱 애처롭게 여겨 적극 도와 마침내 박규수는 과거에 급제했다. 고종 3년 박규수는 평안감사가 되었다. 이 해에 미국인 프레스톤의 군함 일척이 조수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썰물이 되어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박규수는 현상을 걸고 그 배를 엄습할 사람을 구했더니 한 장교가 나섰다. 그래서 어선 수백 척을 동원하여 섭과 활 잘 쏘는 사람을 뽑아 싣고는 그 배를 공격하면서 활을 쏘았다. 화살이 고슴도치의 털처럼 박히고 서양배의 인하 물질에 불이 붙었다. 삽시간에 배 전체가 타버렸는데 적이 화염 속에서 나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도망하는 것을 추격해 포를 쏘아 4~5명을 죽였다. 승보가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박규수를 승진시키고
그 장교에게도 농공 행상을 하였다. 박 교수는 사무에 능통했고 문학을 공부해 쓸만한 인물이었다. 다만 대원군이 정권을 잡을 때는 힘써 척화를 주장하다가 갑술련 이후에는 일본과 통상을 주장해 기회를 엿보아 비위를 맞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였다. 종전의 세도는 비록 한 사람이 집권하더라도 권력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었었다. 아들과 조카, 인척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여 잘못을 보충하여 패망할 것을 막았다. 그러나 대원군 때에는 모든 고난을 혼자 잡아 비록 하찮은 벼슬이나 변방장수 하나라도 대원군 모르게는 제수할 수가 없었다. 대원군은 인사 발령이 있을 때마다 미리 스스로 뽑아서 올리면 임금은 그대로 임명만 하였다. 대원군의 아들 이재명과 사위 조경호, 처남 민승호 등도 간섭하지 못하게 되니 못내 원망하였다. 또 임금이 점차 나이가 들면서부터 독단하는 것을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를 안 이재명 등이 화를 꾸미었고 이런 문제가 쌓여 1873년 말에는 최익현의 상소로 인해 시국이 크게 변하였다. 최익현은 경주 최씨다. 대대로 포천에 살았는데 이양로에게 글을 배웠다. 철종 때 과거의 급제, 신창군을 다스릴 때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는데 1873년 계유년 겨울에 대원군을 곤신이라고 지목하는 상소를 올리니 고종은 너그러운 비답을 내렸다. 그러나 대원군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문을 닫고 이를 보지 않았다. 그 후 최익현은 다시 임금 앞에 나아가 친정을 역설하였으나 임금은 듣고만 있었다. 이때 서속보 등이 최익현은 임금 부자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임금을 핍박하였다 하여 공격하였다. 또 서속보 등의 상소문에는 임금에게 효도를 하라는 말도 있었다. 고종은 그 글을 보자 화가 나서 서속보 등을 친히 국문하여 매달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다음 임자도로 귀양을 보냈다. 이때부터 최익현은 벼슬이 올라 호조 참판까지 올랐다. 최익현은 여러 차례 상소하였는데 두 번째 상소가 올라오자 임금은 일부러 대원군의 눈치를 보기 위해 최익현을 하옥시켰다. 얼마 후 최익현이 감옥에서 나오자 서울의 사녀들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나와 최충신께서 살아나셨다 하면서 축하해 최충신이란 말이 온 나라에 떠들썩하였다. 또 그가 올린 상소문을 집집마다 돌려가면서 외어 마치 옛날 명신의 상소문처럼 여겨 서울 장안에 종이가 귀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 높은 벼슬에 오르자 임금의 사주를 받아 그런 것으로 여기기도 했다. 그러다 1876년 병자년에 일본과 우호적인 움직임이 일자 최익현이 옛날 우탁과 조언의 고사를 인용해 도끼를 메고 대궐에 들어가 상소하여 일본과 가까이 하지 말기를 청하다가 흑산도로 귀양 간 것을 보고 그런 의심을 풀었다. 최익현은 집이 매우 가난하였으나 늙은 아버지를 정성껏 받들었다. 날씨가 추우면 아버지 방에 손수 불을 지피면서 이렇게 말했다. 시킬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떼야만 적당하게 데필 수 있다. 몸소 밭을 갈고 뗄나무를 했으며 소홀에 갈 일이 있으면 꼭 도보로 왕래했다. 대원군은 어렸을 적에 집이 가난하여 세도가를 찾아다녔다. 한 번은 김자근의 집에 갔었는데 판서 심의면이 김자근에게 말했다. 궁도령이 궁궐이나 지키면 되지 왜 자주 재상집을 드나듭니까? 이런 소문이 장안에 퍼지자 대원군은 심의면에게 유감을 품었다. 궁도령이란 종실로 군에 봉해진 도령이라는 말이다. 고종이 즉위하자 심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공주에 숨었다가 죽었다. 그의 아들 심의택은 의주 부윤이었는데 불법을 많이 자행했다. 그래서 1864년 갑자년에
어사를 보내 곤장을 때려 제주로 귀양을 보내니 큰아들 심순택은 두려워 벼슬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심씨는 민씨들과 친했기 때문에 서로 이끌어 심희택은 여러 차례 변방장수가 되었고 심순택은 수상에까지 올랐다. 현종, 숙종 때 서인들은 송시열을 대로라고 불렀다. 대원군은 일찍이 나의 호 역시 대로이다 하였으니 이는 송시열을 조롱한 것이다. 그 후 계윤년에 차익현이 대원군을 공박하는 상소를 하자 태학생 이세우란 자가 대원군을 대로라 부르기를 청하니 임금도 그렇게 여겼다. 1874년 갑술년 초에야 고종이 비로소 친히 정사를 보기 시작했으나 안에서는 명성왕후가 주관하고 밖에서는 민승호가 명을 받아 시행했다. 명성왕후는 총명하고 정치 역량이 있어 항상 임금 곁에 있으면서 부족한 점을 도왔다. 처음에는 고종에게 의지하여 미워하고 좋아한 사람을 각각 쓰고 물리쳤으나 나중에는 마음대로 자행하여 임금이 오히려 견제를 받았다. 민승호는 대원군이 정권을 휘두르는 것을 미워하여 패하고 임금에게 조종의 인망 있는 신하를 윤번제로 돌아오게 하여 중요한 일을 함께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별입시라 한다. 민씨들이 정권을 뒤흔들다. 흥인군 이최응은 동생 대원군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를 안 민승호가 이최응을 영의정으로 삼아 대원군과 대적하게 하였다. 모든 일을 이최응과 의논했으며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최응을 시켜 임금께 아뢰도록 했다. 대원군이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한 번은 이채응이 병이 나자 대원군은 형의 집을 찾아가 형님께서 오래도록 조종에 나오시지 않으니 수양대군 같은 음모라도 하고 계십니까? 하였다. 김보현은 김장생의 후손이다. 젊어서부터 간사하여 약간에 급제하였다. 그가 나귀를 샀는데 3일 만에 죽었다. 청탁을 하기 위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힘이 빠져 죽은 것이다. 김보현은 장동 김씨의 문객이 되어 철종 때 이미 참판이 되었다. 대원군은 김보현을 비루하게 여겨 10년 동안은 벼슬을 하지 못하게 했다. 김보현이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 대원군이 조문을 오지 않자 이를 부끄럽게 여겼다. 대원군은 해악을 잘하고 남을 욕해줄 일이 있으면 못 참는 성질이다. 그가 욕할 만한 거리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한 김보현은 대원군의 문객이 오자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어렸을 적 이름은 강아지였다네. 자네만 알고 있지 행여 대원군에게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말게. 그 어른은 원체 남의 욕을 잘하시니 행여 내가 욕을 먹을까 겁이 나네. 그 문객은 즉시 대원군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했다. 김보현의 아버지 어렸을 적 이름이 강아지였다 합니다. 대감께서는 아직 모르셨습니까? 그래, 아주 잘 됐구나. 어서 조문을 깔 준비를 하게. 김보현의 집에 당도한 대원군은 영전에서 곡을 했다. 월이, 월이. 그러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렸다. 그걸 본 김보현은 빙긋이 웃고는 조객록에다 이렇게 썼다. 대원군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곡을 했다. 대원군은 김보현의 아버지 이름이 강아지였다 해서 개 부르는 신용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곡하는 소리로 들었던 것이다. 곡하는 소리 어이어이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김보현은 이후 민승호에게 붙어 대고를 출입하면서 임금의 사랑을 받아 한 달 만에 이조 판서가 되고 얼마 후에는 경기감사가 되었다. 1876년 병자년 봄 경복궁에 화재가 나 왕이 창덕궁으로 옮겼다. 이때 민승호의 집에도 불이 나서 민승호가 타 죽었다. 얼마 후에는 다시 흥인군의 집에도 불이 났다. 민승호는 그때 상을 당해서 중으로 하여금 아들을 위해 제를 올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밖에서 함 하나를 보내왔다. 함께 있던 중이 말했다. 밀실에 들어가 열어보십시오.
이 안에는 복이 들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민승호는 그 함을 가져온 사람을 찾았으나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민승호는 좀 미심쩍었으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 함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자물쇠가 잠겨 있었는데 열쇠가 옆에 달려 있었다. 민승호는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다. 그러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일어났다. 민승호의 아들은 이때 10세였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죽었고 민승호는 공중으로 몸이 솟구쳤다가 떨어졌는데 숫덩이처럼 검게 타 있었다. 민승호는 죽으면서 대원군이 라는 소리를 몇 번 외쳤기 때문에 명성황후는 대원군이 시킨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명성황후는 흥인군의 집에 또 불이 나자 또 대원군이 시킨 것으로 믿게 되어 몰래 조사하여 장실한 사람을 찾았다. 그 사람은 대원군과 친한 신철균의 문객이었다. 신철균은 병인 양료 때 서양수병 몇 명의 목을 벤 공으로 진주병사가 되었다. 그 후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손님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어느 날 장씨가 신철균에게 며칠 후 흥인군 집에 불이 날 것입니다 하였는데 과연 그날 불이 났다. 그 말이 새어나가 장씨와 함께 잡혀 국문을 받았다. 고문을 이기지 못한 신철균은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경복군과 민승호, 흥인군의 집 방화범으로 몰려 죽고 그의 처자는 노비가 되었다. 신철균이 젊었을 때 풍수를 얻어 그의 아버지를 의령 땅에 장사 지냈다. 그 묘지는 구리쟁반처럼 생긴 바위가 둘러싸고 있었다. 어느 해에 당신은 병사가 되어 나가게 되는데 아마 진주병사가 아닐까 합니다. 그 말이 맞게 되면 나에게 1000냥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해에 신철균은 진주병사가 되었다. 그 풍수가 진주로 찾아왔는데 신철균은 1000냥을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 풍수는 서운한 기색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고 작별을 고했다. 가면서 그 무덤을 조금 더 손을 보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주 크게 출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바위 한 모서리만 떼어내면 됩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오. 그 풍수는 그 말대로 바위 한쪽 부분을 떼어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후 10년이 채 못 되어 신철균은 화를 당해 죽었던 것이다. 민승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명성황후는 다소 멀기는 하지만 민태호의 아들인 민영익이 총명하고 조숙한 것을 보고 그를 민승호의 양자로 삼으려 했지만 민태호가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태호의 동생 민규호는 생각이 달랐다. 형님, 하늘의 운수를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조카를 양자로 들여보내 함께 부귀를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민태호는 그 말을 듣고 승낙했다. 민규호는 그 공으로 이조 판서 겸 도통사가 되었다. 민규호 형제는 어려서 집이 매우 가난하여 아침 저녁으로 콩죽을 쑤어 형제가 한 그릇에서 먹었다. 그 후 민규호는 안악군수가 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가는 모시를 사는 것을 보았다. 그 모시는 굵어서 귀부인의 옷감이 못 돼요. 어서 더 가는 것으로 바꾸시오. 그의 아내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당신은 옛날 정동의 허물어진 집에서 죽을 먹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이만하면 되었지 바꿀 게 뭡니까? 그 말을 들은 민규호는 발로 모시피를 차버리고 다시는 아내를 돌보지 않았다. 정약용의 호는 다산이다. 그는 남인으로 종조 때 과거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다. 일찍이 임금을 가까이 모시면서 학문을 인정받아 많은 상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시기한 사람이 많았다. 형인 정약종의 사건에 연루되어 19년 동안 강진에서 귀양을 살았다. 귀양을 살면서 고금의 학문을 연구했는데 특히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고 나라가 부강하는 방법에 마음을 두어 뛰어난 저술이 많다. 그것은 유용한 학문으로 모두 후세가 배울 만한 것이다. 그중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이 그것이다. 이런 책들은 일찍이 우리나라에 전무후무한 것으로 유영원이나 이익의 저서보다 더 뛰어나다 할 것이다. 정약용이 그의 형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어 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술했다. 임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형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임금에 대한 의리나 형에 대한 의리를 잘 나타냈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기억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위에 비교하기까지 했다. 이소구가 한 번은 길을 가다 한 소년을 만났다. 그 소년은 짐 한 짐을 짊어지고 북한산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 뒤 열흘 만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책을 여전히 지고 있었다. 이소구는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자네는 누구인가? 책을 읽으러 갔으면 다 읽어야지 왜 그냥 내려오는가? 소년은 대답했다. 제 이름은 정약용이라 합니다. 책을 다 읽었으므로 내려갑니다. 이소구는 깜짝 놀랐다. 그래, 무슨 책들인가? 네, 통감 강목입니다. 그래, 통감 강목을 열흘 만에 다 읽었단 말인가? 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웰 수도 있습니다. 이소구는 수레를 멈추고 한 권을 뽑아오게 하였다. 정약용은 돌아서서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다. 김장생의 후손인 김상현이 어렸을 때 광주에 살면서 정약용에게 글을 배웠다. 그러다가 김상현이 청년이 되자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노론의 명문 집안인데 어찌 나에게 글을 배워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으려 하는가. 북촌에 사는 김매순이야말로 훌륭한 스승이 될 걸세. 김상현은 그래서 김매순의 수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학문의 연원을 따져보면 정약용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 후 김상현이 늙어 후배들에게 말할 때 김매순은 선생님, 정약용은 그냥 다산이라고만 부르니 사람들은 이를 잘못이라고 했다. 겨울, 민규호가 죽었다. 민규호는 글을 잘하고 지혜도 있어 임금과 왕후의 뜻을 잘 맞추어 신임을 받았다. 그러다가 조카 민영익이 민승호의 양아들로 들어와 왕후의 사랑을 받자 고난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민규호는 울분 끝에 날마다 석고 인양식을 먹고 죽었다. 그는 죽기 전에 정승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즉시 인사 발령을 해 우의정이 되었으며 아들이 없어 일가의 아들인 민영소를 양아들로 삼아 이튿날 과거를 실시 급제시켰다. 이를 본 대원군은 책상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승이 되고자 하면 정승이 되고 과거 급제를 시키려면 과거를 보이는구나. 오늘날이 민규호의 세상이냐. 민규호가 죽으니 고종은 민태호를 불러들여 민규호처럼 대우했다. 그러나 민태호는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여 함부로 날뛰지 않아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민승호의 동생인 민겸호는 욕심이 많고 무식하여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뇌물을 즐겨받았다. 이때부터 민씨의 권력은 몇 갈래로 나뉘어져 민규호가 혼자 할 때보다 성하지 못했다. 이모 굴랑과 민씨들 1880년 경진년 여름 전승지 김홍집을 일본에 수신사로 보냈다. 이때 인천을 일본인에게 개항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들을 한양 가까이에 오도록 청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세문박 천연정에다 그들의 공간을 만들게 하니 하나부사 요시타다가 와서 거처했다. 그들은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요구했는데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절반이었다. 그래서 김홍집을 보낸 것이다. 김홍집의 호는 도원이다. 그는 김주신의 후손인데 김주신은 숙종의 장인으로 노론을 많이 도왔다. 김홍집은 어린 나이에 급제하여 흥양현의 원으로 나가 어진 정치를 행하여 백성들이 흉년을 몰랐다. 김홍집이 일본으로 출발하려고 왕께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가 점심을 먹는데 사기 밥그릇이 깨졌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좋지 않은 징조라며 얼굴빛이 변했다. 일본에 다녀온 뒤부터 김홍집은 여러 차례 탄핵을 당했으며 갑오경장 이후에 수상이 되어 일본과 손을 잡고 일하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사람들은 이 모두가 그때 사기 그릇이 깨진 증언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의 천연두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천연두를 앓는 것을 시두라 하는데 때가 되면 전염되기 때문이다. 100년 이래에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여 종두법을 발명했는데 종두를 맞으면 병이 가벼워져 죽는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우두법은 서양에서 비롯되어 오대주에 보급된 지 이미 수십 년이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양 사람 지석영은 어려서 글을 배우고 글씨와 그림을 익혔는데 일본에 건너가 우두법을 배웠다. 김효년과 경진년에 곳곳에 노는 사람들을 모아 우두법을 가르쳐 팔도에 전하게 하였다. 이틀거리를 속칭 당학이라 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매우 무서워한다. 이 학질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걸리면 10명 중 4, 5은 죽고 나이 젊고 체력이 강한 사람은 수년 동안 고생을 한다. 그런데 금계랍이란 것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일전어치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금방 낫는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유행했다. 우두가 나와서 어린이가 살아나고 금계랍이 동쪽에 와 노인이 살게 되었네. 1882년 임오년 봄 세자빈을 책봉했다. 세자빈은 민태호의 딸인데 세자보다 1살 위였다. 처음 세자빈을 간택할 때 고종은 민씨집 딸 말고 다른 성씨에서 고르려고 했다. 그러나 중전은 생각이 달랐다. 자기가 죽으면 민씨 집안이 망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종이 마음을 둔 김귀홍의 딸을 물리치고 민태호의 딸을 세자빈으로 정한 것이다. 임오년 6월 9일 한양 군사들이 크게 소란을 피웠다. 갑술년 이래 궁궐에서 쓰는 비용이 한정없었다. 그래서 나라의 창고가 텅 비게 되었다. 그래서 관리들의 월급과 군사들의 월급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군대 제도를 개혁해 유경을 폐지하고 새로 이영을 두고 또 늙은 사람들을 모두 도태시켜 버렸다. 월급을 반년 동안이나 못 받은 군인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남 지방에서 곡식을 실은 배 몇 척이 한양 창고에 도착했다. 왕은 먼저 군인들의 급료부터 지급하라고 했다. 선해청 당상 민겸호의 하인들이 급료를 나누어 주면서 쌀에다 결을 섞어 지급하고 나머지 쌀을 착복했다. 군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흥분한 군사들이 선해청 아전을 구타하고 당상을 성퇴했다. 민겸호는 주모자 몇 명을 옥에 가둔 다음 죽이겠다고 했다. 그래도 군사들은 해산하지 않고 계속 떠들었다. 굶어 죽으나 죄에 걸려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차라리 죽일 놈들을 죽여 분풀이나 하고 죽자. 군사들의 숫자는 점점 불어났다. 군사들은 떠들썩하게 외치고 곧바로 민겸호의 집으로 달려가 순식간에 짓밟았다. 민겸호의 집에는 갖은 보화가 가득했다. 이 물건들은 백성의 피와 땀을 도둑질한 것이다. 단 일전이라도 훔치는 자가 있으면 그 역시 죽이겠다. 군사들은 한 푼도 갖지 않고 그 물건들을 뜰에 꺼내 불을 질렀다. 보물 비단들이 오색 화염을 내면서 타고 인삼, 녹용, 사양 등에 타는 향기가 온 성 안에 진동했다. 민겸호는 난리 소식을 듣고 궁궐에 들어가 숨었다. 이때 4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가물었는데 군사들이 난을 일으킨 날 큰 비가 내려 장마가 졌다. 앞서 이해 봄 조정에서는 장정을 모아 외식 훈련을 시켰는데 이를 별기대라 불렀다. 외병의 대장은 굴본 예조였다. 훈련장을 남산 북쪽에 설치하고 총을 메고 신식 훈련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해괴하게 여겼다. 개화한 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일본인은 죽여야 한다고 여겼는데 가난한 백성들이 더욱 그랬다. 군사들이 이때 일본군을 쫓으니
일본 대장 굴보는 도망하다가 날아온 돌에 맞아 죽고 다른 외병도 7명이나 죽었다. 굴본을 죽인 군사들은 이번에는 천연정에 있는 일본 공사 화방의질에게로 달려갔다. 화방의질은 부하 몇 사람과 함께 대오를 이루어 도망하면서 포를 쏘며 칼을 휘둘러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 밤을 새워 인천까지 도망한 화방의질은 그곳 부사 정지용을 속였다. 내가 급히 동네에 가야 할 일이 있으니 급히 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시간이 급합니다. 증명서를 보여주십시오. 여기 있소. 정지용이 보니 그것은 경기감사 김보연이 발행한 증명서였다. 김보연은 평소 친한 화방의질에게 거짓 증명서를 떼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화방의질은 바다로 도망할 수 있었는데 이튿날 군사들이 쫓아왔다. 정지용은 그 증명서를 발행한 김보현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는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 군사들은 민겨모의 집에서 물러나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군가 추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대원군을 받들고자 했다.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서 나가셔서 나라를 바로잡고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대원군은 이때 민시일파에 몰려 정치에서 손을 떼고 있던 터라 은근히 반가웠다. 그러나 쉽게 나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손을 저었다. 늙은 내가 나란 일을 어찌 알겠나. 성상께서 어지시니 너희는 별탈 없을 것이다. 군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다. 대원군은 호통을 쳤다. 너희들은 물러가고 대표자 몇만 남거라. 대원군은 군사의 우두머리와 비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0일 난리를 일으킨 군사들이 궁궐을 침범하니 중전은 밖으로 도망하고 이채응, 민겸호, 김보연 등이 난군에 의해 죽었다. 그리고 대원군이 정사를 도왔다. 이날 새벽에 난병이 이채응의 집을 습격하자 이채응은 담을 뛰어넘다가 고환이 터져 죽었다 하기도 하고 혹은 창에 찔려 죽었다고도 한다. 그런 다음 군사들은 도나문으로 향했다. 문이 잠겨있자 군사들은 화약으로 폭파하고 들어갔다. 임금은 난군이 침입했다는 말을 듣고 급히 대원군을 불렀다. 대원군은 난병을 따라 대궐로 들어왔다. 창칼을 든 난군들은 대전으로 올라가 민겸호를 끌어내렸다. 겁에 질린 민겸호는 대원군의 도포자락에다 얼굴을 감추면서 애원했다. 대감께서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대원군은 콧웃음을 쳤다. 내가 어떻게 대감을 살릴 수 있겠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사들은 민겸호를 끌어내려 총칼로 마구 때려 민겸호를 죽인 다음 큰 소리로 중전이 있는 곳을 물었다. 중전은 어디 있는가? 어서 나오시오. 말이 몹시 흉악했다. 중전이 보이지 않자 난군들은 마구 휘장과 벽을 창칼로 찔렀다. 이때 대원군의 부인도 입궐하여 중전을 사인교 안에다 감추어 밖으로 나왔는데 궁녀 하나가 난군에게 고자질을 했다. 난군들은 중전이 탄 가마의 휘장을 찔렀다. 이때 무감으로 있던 홍계훈이 군사들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보게 그 가마 안에 타고 있는 여자는 상궁인 내 누이일세. 잘못 보지 말게나. 그런 다음 자신이 가마를 메고 바삐 그 자리를 떠났다. 군사들은 미심쩍긴 했으나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김보현은 경기 감영에서 군사들이 난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급히 궁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의 조카 김영덕이 승지로 숙직을 하다가 나와 말렸다.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되어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김보현은 옷을 떨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지위가 재상의 반열에 있는데 국가의 변란을 당해 죽는다고 한들 어찌 가보지 않겠는가. 말을 마치고 들어가다가 계단에서 맞아 죽었다. 군사들은 그의 시체를 발로 차면서 이놈은 돈을 좋아하니 뱃속에다 돈을 가득 채워주자 하고는 입을 째고 돈을 쑤셔놓고 총대로 짓누르니 돈이 가슴으로 삐져나왔다.
김보연의 시체는 민겸호의 시체와 함께 궁궐 시궁창에 버려졌다. 그때 큰 비가 내려 시궁창에는 물이 가득했고 날씨 또한 무더워 시체가 시궁창에 며칠 버려져 살이 하얗게 부풀어 올랐다. 임금은 이때 중전과 헤어져 있다가 변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중전이 죽음을 당했을 것으로 믿어 두려워서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김병씨가 임금을 업고 조용하가 뒤에서 부축하고 별전으로 피신을 했다. 난군들은 김병씨를 몰라보고 죽이려고 대들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다. 아니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승동 대감이시네. 그분은 죄가 없는데 해쳐서야 되겠는가. 조영하는 훈련대장을 몇 년 했기 때문에 난군들도 잘 알고 있었으며 군사들을 잘 대우했기 때문에 무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자 대원군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대원군은 변란의 원인이 된 오영의 군사제도를 다시 복구하고 급료를 주어 난군들을 해산시켰다. 궁궐에서 물러난 난군들은 이번에는 성 안팎에 사는 민씨들 중 그동안 나쁜 짓을 한 사람과 재상들, 그들에게 아첨한 자들의 집을 모두 허물어버렸다. 난리가 일어나자 민승호의 양아들 민영익은 머리를 깎고 중에 삿갓을 쓰고는 도망해 하루에 80리를 가 양근에 사는 김오이장 집에 도착했다. 그 사람은 평소 민영익의 문객이었다. 오이장은 민영익에게 보리밥과 부추김치를 주었다. 민영익은 그걸 배불리 먹은 다음 수저를 놓았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일세. 그러자 오이장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감 같은 분께서 오늘날 난리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찌 그런 맛을 아시겠습니까? 저희 집 밥이 비록 형편없지만 그래도 대감집에서 얻어먹던 밥보다는 깨끗하고 좋을 것입니다. 대감께서 집에 돌아가시거든 밥 짓는 여종을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익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다. 난리는 연일 계속되었다. 이달 12일 갑자기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민영익이 강원도와 경기도의 보부상 수천 명을 모아 동대문 밖에 이르렀다. 성안은 이런 소문 때문에 크게 어지러웠다. 백성들은 모두 몽둥이를 들고 거리로 나와 그들을 막아 싸우겠다고 외쳐대 인심이 물 끓듯 흉흉했으나 진정시킬 방도가 없었다. 대원군은 성문을 굳게 닫고 강나루를 폐쇄했다. 그리고 무기고를 열어 민간인들에게 무기를 나눠주어 사대문을 지키게 했다. 또 계엄령을 내려 길 가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행동이 수상한 자는 모두 보부상으로 몰았다. 보부상 명단에 든 자가 있으면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시체가 거리에 가득 쌓여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이때 과거 날짜가 임박해서 과거를 보기 위해 시골 유생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 유생들도 죽은 자가 많았다. 궁궐을 나온 중전은 몰래 개화동에 있는 윤태준의 집에 도착했다. 윤태준은 중전을 골방에다 숨겨주었다. 그래도 중전은 불안했다. 그래서 아주 시골로 피신하려고 했는데 여비가 한 푼도 없었다. 이런 사정을 안 전승지 조충이가 자기의 말을 팔아 500냥을 마련해 바쳤다. 그래서 즉시 가마를 세내어 떠났는데 민흥식과 민긍식 그리고 이용익이 뒤따랐다. 여주에 도착한 일행은 판서를 지냈던 민영이의 집에서 며칠을 묵었다. 그런 다음 충주 장원촌에 있는 민흥식의 집으로 갔다. 중전이 한강을 건너려 할 때였다. 사공이 쉽게 배를 건너려 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지금 조정에서 강나루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행은 어딘가 수상하니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중전은 끼고 있던 금가락지를 빼 가마 밖으로 던져주었다. 사공은 그 가락지를 보자 배를 저었다. 또 광주를 지나다가 길가에서 잠깐 쉬는데 노파 하나가 가마 곁으로 와 중전을 보고는 피난 가는 일반 색시인 줄 알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에이구, 중전년이 음란해서 이런 난리를 당했지. 그래서 색시도 피난을 가는 길이오.
이 말을 들은 중전은 화가 치밀었으나 꾹 참고 그 노파의 얼굴을 잘 보아두었다. 그 후 궁궐로 돌아온 중전은 그 동네를 모조리 몰살시켜버렸다. 그때 따라갔던 일행이 강나루의 사공도 죽이자고 했지만 중전은 반대했다. 그렇게라도 건너게 해주어 목숨을 건진 것이 고마웠기 때문이다. 14일 유언비어가 그치고 남병들은 귀대했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사람들을 통행시켰다. 1881년 신사년 겨울 이재선의 옥사가 일어났다. 이재선은 대원군의 서자인데 미련해서 보리와 콩도 구분할 줄 몰랐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단지 대원군에게 서자 하나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대원군이 권세를 잃은 지 오래되자 그를 따르던 문객들은 모두 벼슬에서 물러나 울분을 달래고 있었다. 전승지 안기영 등은 그 못난 이재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모의를 꾸몄다. 그래서 친구인 최동수를 납치해가지고 남한산성에 가서 이런 사실을 이재선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그는 위험하다고 거절했다. 그런데 이 모의에 참여했던 이풍래가 이 사실을 고자질했다. 그래서 모두 죽음을 당하고 집을 몰수당했다. 이재선은 서대문 밖 집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왜 죽는가를 몰랐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왕후가 꾸민 것이라 했다. 7월 초 청나라 군사가 한양에 이르러 13일에 대원군을 잡아 데리고 갔다. 이해 봄 어윤중이 상해로부터 천진으로 가서 김윤식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던 6월에 국내에 이모군란이 일어나 중전이 시해되었다는 전보를 받았다. 어윤중은 김윤식과 함께 이용장을 찾아가 중전이 죽은 까닭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용장 역시 청나라가 오랫동안 조선 정치에 간섭을 하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던 터라 이번 기회에 자기 위세를 떨쳐보고 싶었다. 그래서 마건충, 정여창 등에게 수군 수천 명을 주어 남대문 밖에 진을 치게 하였다. 청나라 군사들은 아주 조용히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마건충 등은 대원군을 만나자고 청했다. 대원군은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거듭 청하자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청나라 군사의 진영으로 갔다. 마건충 등은 대원군을 융숭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그래서 대원군은 조금도 청나라 군사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만나자는 정갈이 왔다. 대원군은 이번에도 의심 없이 출발을 서둘렀다. 그러자 정현덕이 말렸다. 이번에는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염려 없으니 안심하라. 대원군이 청나라 군사의 진영에 가자 첫째 문에서는 가마를 내리라고 했다. 다음번 문에서는 뒤따르는 사람을 떼어놓았다. 그제서야 대원군은 사태가 심각함을 깨달았으나 어쩔 방도가 없었다. 마건충은 부하를 시켜 대원군을 꽁꽁 묶은 다음 고함을 못 치도록 입을 막았다. 그런 다음 가마속으로 밀어넣고는 후문으로 빠져나가 마산포에서 배에 싣고 떠났다. 대원군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오래도록 대원군이 나오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우리 대감은 어떻게 된 것이오? 대원군은 긴급히 의논할 일이 있어 오늘은 우리 진영에서 주무시고 내일 돌아갈 것이오. 청나라 군사들은 거짓말을 했다. 그러더니 이튿날 숭례문에다 이런 방문을 붙였다. 대원군이 왕후를 시해했다는 소문이 중국에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워 황제께서 직접 묻고자 한다. 사건이 밝혀지면 곧 돌려보낼 것이니 백성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말라. 이때부터 민심이 다시 동요하였다. 8월 초 중전 민씨를 다시 왕으로 복위시켰다. 처음에 중전이 성을 나간 후 아무도 행방을 알지 못했었는데 충주 장원에 오래 머물게 되자 차츰 소문이 퍼졌다. 이때 마침 대원군이 청나라로 잡혀가자 서상조가 민비를 맞아오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래서 이달 중순에 장원에 사람을 보내 창덕궁으로 모셨다. 달아났던 일본 공사 화방의질은 얼마 후 이노우의 가오루, 고도 병지조 등과 함께 이계 중대의 군사를 이끌고 한양에 들어왔다. 그들은 이모군란에 대한 책임을 조선 정부에 돌리고 다시 화해하자고 억지를 썼다. 조정에서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이의원을 정권 대신으로 삼아 협상을 하게 했는데 이의원은 일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를 뿐이었다. 그래서 죽은 일본 사람에 대한 배상금 5만 원, 군사 배상금 50만 원을 물고 이후 일본 군사가 한양에 머물게 할 것이며 또 일본에다 사신을 보내 사죄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김만식, 박영효, 김옥균 등이 일본으로 갔다. 김옥균은 이때 일본을 사모하여 개화할 뜻을 두고 몰래 일본에 붙으니 일본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며 손해배상금 40만 원을 감해 주었다. 일본 사신 궁본수일은 녹천정에 거처하고 있었다. 녹천정은 아름다운 곳인데 일본이 이번에는 더욱 난폭하여서 조정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억지로 따랐다. 일본은 아예 이 녹천정을 빼앗아 그들의 공간으로 삼고 주동, 나동, 호이동, 남산동 등은 외인들 마을이 되었다. 김옥균을 포경사로 삼았다. 김옥균은 장동 김씨의 먼 일가부치로 학문이 뛰어났다. 과거에 급제한 후 10여 년 동안 벼슬이 오르지 못했는데 서양 학문을 연구해 부국강병책을 담론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샀다. 그는 박영효, 서광범, 홍용식 등과 친분을 맺었는데 그들은 김옥균을 영수로 삼았다. 이런 소문을 들은 고종은 김옥균이 별다른 재주가 있는 것으로 믿고 우대했었다. 이때에 와서 특별히 포경사를 설치하고 제일 먼저 김옥균을 임명한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고래를 잡아 큰 이익을 보며 일본 사람 역시 그렇다 한다. 그러나 김옥균은 방 안에 앉아서 입으로만 고래의 이익을 이야기하니 사람들은 비웃었다. 서광범은 참판 서상익의 아들로 명문 집안이다. 서광범은 천성이 사치를 좋아해서 젊어서 벼슬을 하지 않을 때에도 먹고 입는 것이 재상들과 같았다. 서광범의 아버지 서상익은 나면서부터 어리석어도 늙도록 굶주리고 배부른 것과 추위와 더위를 몰랐다. 다른 아들이 없었는데도 서광범과 다른 집에서 살았다. 서광범은 매일 정오가 되도록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먹은 다음 손님을 만났다. 또 시간이 있으면 친구들을 방문하느라 열흘이 되어도 아버지의 초소를 찾는 일이 없었으며 종들 역시 가서 청소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서상익의 대청과 방에는 먼지가 며칠씩 쌓였는데 오직 식탁으로 가는 길만 마치 눈 위에 난 소 발자국처럼 나 있었다. 서광범은 고종 17년에 급제하였다. 중전이 충주에 피난가 있을 때 한 무당이 찾아와 대궐로 돌아갈 날짜를 점쳐주었는데 과연 그 날짜가 들어맞았다. 중조는 신통하게 여겨 그 무당을 데리고 황궁했다. 그 후부터 아픈 곳이 있으면 그 무당이 보았는데 무당의 손이 닿으면 증세가 나아 날로 신임을 받았다. 그 무당은 자기는 관우의 딸이니 그의 사당을 지어 받들겠다고 하였다. 중조는 그의 뜻대로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무당을 진령군이라 부르며 아무 때라도 궁궐을 출입하게 했다. 진령군은 때때로 남복을 하기도 했는데 임금과 중전은 참으로 남자답다 하면서 웃고 많은 상을 내렸다. 이렇게 되자 진령군의 한마디에 사람들의 운명이 걸렸으며 수령과 장수가 그의 말에 따라 임명되기도 했다. 심지어 염치를 모르는 재상들까지도 다투어 진령군에게 빌붙어 자매라 부르기도 하며 수양아들이 되기도 했다. 그 중에도 조병식, 윤영씨는 더욱 심하게 아첨했다. 진령군의 아들 김창렬도 높은 벼슬을 하였다.